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의자의 배신입니다. 편리함은 어떻게 인류를 망가뜨리는가? 패스트, 메르스, 코로나는 인류세의 위기다. 바이바 크레건 리드 지음, 고현석 옮김. 출판사 아르테. 의자의 배신이라는 책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일을 하면서 의자에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움직이면서 일을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부분, 의자에 앉아서 공부를 하거나, 뭐 일을 하거나 하게 되죠. 의자의 배신, 편리함이 어떻게 인류를 망가뜨리는가라는 부제처럼, 의자에 앉아서 생활하는 인류가 어떤 문제, 혹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혹은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이 의자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건지. 사실 인류 자체는 이족 보행을 시작하면서 앉기, 눕기보다는 걷는 것에 더 최적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신체 구조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 역시도 의자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하면서도 의자에 앉아서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목차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목차가 생각보다 좀 단촐합니다. 그러니까 각 장, 각 주제마다 페이지 분량이 좀 됩니다. 그래서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처음으로 우리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나? 1부 BCE 5억 년인가요? 네, BCE 3만. 영장류의 변화, 운동, 역학, 이동. 1장 일어서기와 달리기. 2장 직립, 돌아가기. 2부 BCE 3만에서 1700. 씨앗, 정착, 도시. 3장 씨앗 심기, 음식물 가공, 안전한 생활. 4장 땅, 노동, 성장. 5장 운동, 인체공학, 도시의 삶과 죽음. 인류의 그 시대적인 부분을 짚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시대 순서대로 인류가 어떻게 뭔가 변화해 왔는지를 목차에서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돌아가기. 각 부마다 마지막엔 돌아가기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장은 독립적으로 1장부터 쭉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기 부분을 제가 잠깐 보니까요. 돌아가기라는 것이 각 부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이 돌아가기 부분에서는 각 부의 요약 정리 혹은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3부 1700년에서 1910년 광산, 척추, 연기와 증기. 6장 나쁜 노동 습관 들이기. 7장 초기의 대기 오염과 호흡 곤란. 돌아가기. 4부 1910년에서 현재 의자에 갇힌 삶 또는 디지털 혁명. 8장 허리의 위기. 9장 공기 중의 질식. 돌아가기. 5부 미래 호모사피엔스 이넵투스. 10장 손과 디지털 혁명. 에필로그 해제 인류 진화와 문명 그리고 질병. 주 이미지 출처
이렇게 목차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각 장 혹은 각 부마다 분량이 좀 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설명을 드리고 소개를 해드리기는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쭉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가장 괜찮은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 아닐까요? 결국 과거와 미래는 우리가 과거는 기록으로 추측을 하는 것이고 미래는 그냥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현재, 현재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집중해 보면 어떨까? 그리고 마침 지금 미세먼지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네, 겨울이라서 네, 이웃 나라들에서 이웃 나라 중에 또 특정한 나라가 있죠. 네, 그 나라에서 또 난방을 하기 시작하면 그 오염 물질들이 공기 중으로 또 우리나라에 계속 전파가 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저는 제 9장의 공기 중의 질식 이것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보면 어떨까 합니다. 9장 공기 중의 질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9장 공기 중의 질식 도처의 공해 어떤 때는 위에 어떤 때는 아래에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릭 공해 젊은이들에서 벼란간 그것이 공격을 제기했다. 내가 왜 그것을 그리스어 이름으로 불러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숨가쁨 정도로만 불러도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공격은 매우 짧게 이어진다. 바다에서 짧게 불어치는 돌풍과 비슷하다. 마지막 숨을 그렇게 길게 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다른 병들은 모두 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일종의 마지막 헐떡임이 계속되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들은 이것을 죽는 방법 연습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언젠가 숨은 그토록 자주 시도했던 일에 성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네카, 기원전 48년에서 기원 후 65년. 천식과 죽음에 관하여 편지 54권. 자동차로 인한 공해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수준을 높이는 주요한 원인이다. 확실히 자동차는 20세기의 상징이다. E.M. 포스터 소설에 나오는 1910년대 윌콕스가 사람들이 자동차를 덜컹거리면서 다니던 차도가 하루에 42만 대의 차량이 지나는 캐나다와 페루 사이의 팬 아메리칸 하이웨이로 바뀌는 동안 자동차는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 되었고 자동차가 만들어내는 스모그 역시 더 광범위한 영역에서 공해의 핵심이 되었다. 1940년대 초반 로스앤젤레스는 스모그가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일본의 화학무기 공격이라고 생각했을 정도다. 1948년 펜실베이니아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스모그 때문에 질병에 걸렸고 20명이 사망했다. 런던에서는 서서히 진행된 빨간 먼지가 1952년에 그레이트 스모그로 변해서 4천에서 1만 2천 명의 사망자를 내고 15만 명이 입원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텍사스 A&M 대학 연구팀을 포함한 다국적 연구팀은 최근 런던 안개의 위력을 조사한 결과 이산화황, 질 낮은 석탄을 떼올 때 나오는 물질이 대기 중의 질소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황산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1952년의 안개는 유럽 역사상 최악의 대기오염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이 모든 일이 먼 과거의 일처럼 들리겠지만 이런 화학오염은 베이징과 시안 같은 곳에서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네, 우리의 이웃나라, 네,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이웃나라 중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1952년 안개보다는 독성이 덜하지만 화학 오염으로 형성되는 화합물들도 그 못지않게 강력하며 생명에 위협적이다. 이런 환경에서는 천식의 증가가 공해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관련 증거에 따르면 공해가 천식 같은 알레르기 상태를 악화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천식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19세기까지 천식은 극도로 드문 병이었다. 비발디와 베토벤이 천식 환자였는데 둘 다 피 뽑기, 약초, 흡연 등의 처방을 받았을 확률이 높다. 산업시대 이전 문학에서 천식이 얼마나 등장하는지 알아보자. 셰익스피어의 작품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것 같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는 천식이 언급된다. 천식이라는 명칭은 초기 그리스어로 숨 헐떡임을 뜻했기 때문에 이 말이 단순히 숨이 가쁜 것을 말하는 것이었는지 천식이라는 질병을 뜻했는지는 확실하게 알기 어렵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관장, 약초, 무화과 또는 벨라도나 잎으로 천식을 치료하려고 했을지도 모른다. 고대 중국인들은 에페드린, 오늘날 천식약의 핵심 성분이 든 차를 마셨을 수도 있다. 인도인들은 계피향을 들이마셨을 수도 있지만 향은 좋았을지 몰라도 별로 도움은 안 되었을 것이다. 어쩌면 인도인들은 증기, 울금, 곤충, 수지나 역겨운 혼합물을 이용했을지도 모른다. 중세에는 천식의 일부 증상과 촉발 요인이 확인되었다. 얀 밥티스트 판헬몬트라는 벨기에 의사는 천식의 원인이 기관지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는 천식을 폐간질이라고 불렀다. 그는 먼지 또는 놀랍게도 물고기 냄새가 천식 발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런 통찰은 건강과 사체에게 대한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에 반대되었기 때문에 판 헬몬트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 연구를 생전에 출판하지 못했다. 그는 교회에서 축출당해 조용히 쉬면서 여생을 보냈으며 임종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아들에게 책을 주고 출판하라고 말했다. 얼마 뒤 이탈리아 의사 베르나르디노 라마치니는 눈의 불편을 호소하는 환자들에 관한 글을 썼다. 그는 나중에 최초의 직업의학 전문가가 된다. 라마치니는 이 환자들의 일터에 문제가 있을지 모른다는 결론을 내리고 연구를 진행했다. 그는 일터가 노동자들의 자연스럽지 않은 몸의 자세에 크게 두 가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냈다. 또한 그들이 다루는 물건들의 해로운 성질에 주목하고 이 물건들이 인간에게 해로운 증기와 아주 미세한 입자들을 내뿜어서 특정 질병을 유도한다고 말했다. 이런 단순한 발견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라마치니는 짐꾼, 농부, 연설가, 운동선수와 달리기 선수, 넝마주의, 곡물을 채질하는 사람, 석공, 방앗간 일꾼, 빵 만드는 사람, 무두장이, 도금사, 광부, 양철공, 석회와 석고를 다루는 사람, 연금술사, 도공, 담배장수, 화가, 구리세공인, 인쇄업자들이 모두 직장과 작업 형태로 인해 천식 발병 위험을 가진다는 것을 알아냈다. 라마치니는 천식은 대개 갑작스럽게 힘을 쓸 때, 특히 운동선수의 경우에 발생하지만 폐에 들러붙어 있는 날카롭고 신 입자들이 주 원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처서 곳곳에서 그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과 작업 환경을 싫어하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개탄했다. 라마치니의 저서 노동자들의 질병은 직업의학 분야 최초의 책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150년 동안 이 분야를 다룬 책은 이 책이 유일했다. 라마치니는 동료 의사들의 비웃음을 샀으며
그의 생각이 더 넓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은 1940년대에 들어서였다. 천식은 역사도 오래되고 증상과 치료법에 대한 언급도 일찍부터 있었지만 18에서 19세기가 되어도 별로 존재감이 있는 질병은 아니었다. 1950년대가 되어서도 천식 환자는 여전히 전체 인구의 1%가 안 되었다. 그때 이후 무엇이 바뀌었기에 환경은 현재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천식 환자 수는 1980년대까지는 급증하지 않았는데 그 후 갑자기 급증했다. 30년 만에 천식 환자는 1%에서 10%로 10배가 되었다. 그 기간 동안 환경 관련 법들이 수없이 만들어진 덕분에 공기는 더 깨끗해졌는데도 말이다. 유력한 원인은 유전자로 보인다. 2011년 면역학 리뷰에 발표된 논문은 흔한 알레르기 반응들의 유전적 원인에 관해 당황스러운 결론을 내렸다. 관련된 기존 연구들이 샅샅이 뒤져진 결과 이전의 연구자들은 수많은 실험에도 불구하고 이런 알레르기 반응의 유전적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이다. 게다가 추정치의 범위는 넓었다. 천식은 35에서 95%, 알레르기성 비염은 33에서 91%, 아토피성 피부염은 71에서 84%였다. 각각의 경우 그 범위는 위 환경에 대한 극적인 알레르기성 반응에 대한 확실한 유전적 증거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렇다면 유전학은 서구화된 인류세 인간들이 건초열, 천식, 습진, 음식 알레르기와 고양이, 개, 말 등 털에 미세한 비듬이 있는 동물의 강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탄자니아 중북부의 하드자족 같은 수렵 채집 부족에서 알레르기 발생률은 놀라울 정도로 낮다. 위생 개념이 없는 아프리카 부족들은 알레르기라는 개념조차 낯설 것이다. 스와힐리어에는 알레르기에 해당하는 말이 없다. 실제로 인류세의 인간에게 알레르기가 나타날 확률은 수렵 채집인이 450배다. 이런 것만 보면 확실히 자연 안에서 사는 인간은 그런 인류새들은 전혀 유전적 혹은 어떤 알레르기성 그런 병들이 없는 것 같아요.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결국 인간은 자연 안에서 사는 게 맞는 걸까요? 미세 물총과 면역 반응. 우리 몸은 왜 그전에는 우리의 건강에 필수적이었던 환경을 거부하고 있을까? 우리가 너무 깨끗해져서일까? 현대적인 생활 방식이 병리학적으로 무균 상태라는 생각이 널리 퍼진 것은 1980년대의 위생 가설 때문이다. 이것은 특정한 감염원, 기생충, 미생물들에 노출되지 않으면 현대 생활에서 발견되는 무해한 물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이다. 이 가설은 생물군 고갈 이론으로 우리가 아주 작은 자극에 지나치게 민감해서 불필요한 싸움을 하면서 면역 체계를 혼란시키고 잘못 작동하게 하는 박테리아와 미생물 종을 매일 깨끗이 씻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자주 씻으면, 불필요하게 씻으면, 그러면 좀 예민하게 우리의 어떤 면역 체계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설명인 것 같아요. 원래대로라면 어느 정도의 면역 체계 자체에서 뭐 어떤 박테리아라든지 감염균들을 계속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들과 계속 만나게 되면서 이렇게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들을 매일 어떤 세제, 화학물질로 닦아내고 있으니까
예전에 어떤 기사를 봤었는데 독일에서는 아이들이 숲 체험을 하고 숲을 돌아다니면서 손으로 흙도 만지고 장난도 치고 하고 나서는 그 흙 묻은 손에 따로 닦지 않고 그냥 흙만 털어내고 바로 도시락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아이들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숲 안에 있는 흙들이 지저분하거나 몸에 해로운 병균들만 있을 것 같진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것은 그냥 자연 그대로의 상태이니까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989년 영국 의학 저널에 처음 발표된 이 연구는 식구가 많은 가족의 아이들이 외동아이보다 알레르기 반응을 덜 일으킨다는 데 주목했다. 와, 이거는 좀 흥미롭습니다. 요새 아이들 보면은 아토피도 많고 그리고 알레르기도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주의해야 할 것, 신경 써야 할 것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데 확실히 형제들이 있는 집안의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면역 체계가 옮겨가면서 그러는 걸까요? 면역 체계가 옮겨간다기보다는 서로 서로에게 뭔가 영향을 받으면서 면역 체계가 더 강해지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식구가 많은 가족은 형제 자매를 통해 세균과 감염에 비교적 많이 노출된다고 결론 내렸다. 깔끔한 가설이다. 하지만 외사법에 의해 추정한다면 이 가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네,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천식과 습지는 1980년대부터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유럽, 호주, 미국에서의 위생과 관련한 주요한 환경 변화는 이미 192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게다가 알레르기성 천식은 위생적인 도시와 그렇지 않은 도시를 막론하고 증가했다. 유럽과 미국의 주요 도시들로 이주한 사람들은 그 도시들에서 태어난 사람들보다 알레르기 반응을 덜 보였지만 그들의 자식은 그렇지 않았으며 곧 도시 거주자들과 비슷해졌다. 아무래도 도시 생활은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우리라고 표현한 것은 아마 인간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특히 우리 자식들하고는 더 그렇다. 런던 대학의 임상미생물학과 면역학자인 그레이엄 루크 교수는 우리 면역 체계의 잘못된 학습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루크는 오랜 친구 가설의 중심 인물이다. 이 가설은 위생 가설의 대체 가설이며 근본적으로 미생물 총, 자연적인 환경, 오래된 감염, 이 세 가지를 다룬다. 미생물총은 인간과 공존하며 인간 안에 사는 자연 세계의 배경종이다. 우리의 장, 피부, 폐, 혈액에 살고 있는 종이며 다른 동물들에서도 발견된다. 자연 환경과 미생물 노출의 중요성은 수많은 연구에서 확인된다. 이 연구들 중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은 2016년에 발표된 아마시파와 후터파 아이들의 선천적인 면역과 천식 위험이다.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아미시파와 후터파 아이들의 선천적인 면역과 천식 위험이다. 두 번째 연구는 스탈린이 카렐리아를 핀란드령과 러시아령으로 나눈 1939년에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되었다. 2015년 발표된 연구는 유전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사회 경제학적으로는 다른 두 집단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발생 비율이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조사했다. 이 두 연구에서 산업화가 덜 되고 지역 경제에 의존하는 집단, 아미시파 사람들과 러시아 지역 카렐리아 사람들은 알레르기와 관련해 환경에 의해 보호를 받았으며 더 적절한 면역 반응을 보였다. 보통은 전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천식이나 건초엘 같은 알레르기가 연조직의 염증 때문에 일어나며 이 염증은 면역 체계가 무해한 유기물질에 보이는 부적절한 반응이라는 것을 안다. 면역 체계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는
그 작용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면역체계 역할의 99.9%는 물질의 공격적인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다. 오랜 친구 가설은 면역체계가 사실상 사회화되지 않았으며 아주 작은 자극에도 사납게 반응하는 개처럼 공격적이라고 설명한다. 우리의 면역체계는 땅콩, 먼지 입자 또는 꽃가루 같이 무해하다고 인식되어야 하는 물질에 적대적으로 반응하도록 변했다. 면역체계는 무해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한다. 출생 때부터 발달의 핵심 단계들에서 면역체계는 충분히 학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때 자궁은 균이 거의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엄마의 장 박테리아가 이미 자궁 안에서 태아의 면역체계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안다. 태어날 때 이미 우리는 우호적인 박테리아에게 최초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우리는 산모의 산도를 지나 지를 통해 나오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호적인 박테리아로 뒤덮인다. 주로 유산균이다. 면역체계에서는 일종의 최초 몰입 교육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레이디 가가가 이렇게 태어났다고 노래한 것처럼 말이다. 여성의 출산에 대한 기술적 개입은 수만 명의 생명을 살렸다. 현재는 제왕절개 수술이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경우 제왕절개 수술은 응급조치지만 점점 선택적인 과정이 되고 있다. 30년 전 영국에서는 아이 10명 중 1명이 제왕절개로 태어났다. 현재는 4명 중 1명이 이상이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나며 제왕절개 수술의 3분의 1 이상은 필수적이지 않았다.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우호적인 박테리아로부터 최초 세례를 받을 기회를 놓친다. 이런 어떤 의문 제기는 굉장히 흥미롭네요. 이래서 자연분만이 좋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나 봐요. 음,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그 박테리아를 몸에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호적인 박테리아, 나쁜 박테리아 말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아이들 175만 명을 대상으로 한 2008년의 연구에 따르면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아이는 천식에 걸릴 확률이 52% 높았다. 제왕절개 수술을 하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약간의 질 박테리아를 신생아의 입에 바르는 일이 흔하다는 소문이 있다. 이를 질 시딩이라고 부른다. 루크는 또한 모유의 기능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모유는 오랫동안 균이 없다고 생각되었지만 그렇지 않다. 모유 안에는 유기체들이 있으며 특정한 장 미생물총의 먹이가 되고 성장을 촉진하는 다당류도 있다. 신생아를 위한 완벽한 음식인 이 물질은 유아가 소화할 수 없는 특정 다당류를 포함하고 있다. 인간의 장은 매우 놀라울 정도로 기발한 능력을 지녔다. 쓸모없는 요소들을 포함하는 물질의 생성과 배달에 왜 대사 차원의 노력을 기울일까? 다당류는 전혀 유아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발달상의 이유로 아이의 장에서 증진되어야 하는 유기체들은 탐욕스럽게 이 다당류들을 먹어치운다. 따라서 다당류는 기본적으로 유기체의 비료 역할을 하는 프리바오틱스이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실제 유기체다. 미생물총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졌지만 그 중요성에 대한 이해는 아직 부족하다. 우리의 장에는 이런 유기체들이 100조 마리 정도 살고 있다. 인간은 지구에서 가장 복잡한 생태계다. 이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려면 인간의 몸에 있는 세포가 27에서 37조 개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된다.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4분의 3은 결코 우리가 아니라 매우 다양한 다른 종들인 셈이다. 우리 몸무게의 상당 부분은 수백 종류의 종들로 구성된 미생물총이 차지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미생물총은 소화, 대사작용, 심지어 심리적인 행복과 정신적 건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인간은 초원에서 사는 종이다. 서론에서 다른 그래프를 다시 보자. 원형 그래프 대부분에서 인간은 태어난 이후부터 면역 체계를 빠르게 사회화시켜서 모든 것을 거부하고 진짜 이겨야 하는 전투를 골라서 추격해서 파괴해야 할 존재를 포기하게 만드는 우호적인 박테리아에 둘러싸인다. 그런데 알레르기라는 면역 체계의 반응은 마치 유리창에 묻은 지문을 너무 열심히 지우다 유리창을 깨버리는 것과 같다. 아, 이게 딱 적절하네요, 표현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의 면역 체계가 적당히를 모르고 네, 저자분이 말씀하신 대로 유리창을 막 문지르다가 깨끗하게 만들려고 그러다가 유리창을 깨트리는 것과 같은 상황인 거네요. 저도 몇 가지 알레르기가 점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많이 없었는데 뭐 알레르기라기보다는 신체적인 변화는 좀 있었어요. 저는 겨울이 되면 양쪽 볼이 빨갛게 동그랗게 홍조라고 하죠. 홍조. 홍조가 좀 심해서 그 유난히 좀 저희 엄마가 귀여워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겨울만 되면 이렇게 볼이 빨갛냐고 동그랗게. 네,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피부에 직접적으로 면역이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 그런 피부 질환이 좀 생기더라고요, 저는. 아, 이것 또한 제 면역 체계가 지금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겠네요. 자, 이 부분이 가장 오늘의 핵심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제 핵심 문장인 것 같네요. 너무 열심히 유리창을 닦다가 유리창을 깨버리는 것과 같다. 자, 오늘은 의자의 배신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는데 아마 목차를 보면서도 그리고 책 내부의 내용을 소개해드리면서도 제가 짐작이 좀 되는 것은 인류가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겪었던 어떤 질병, 어떤 아픔 이런 것들에 대한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마르친이었나요? 방금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 이탈리아의 의사, 네, 라마치니. 라마치니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 노동자들의 질병, 그러니까 직업의학 분야라는 것, 그러니까 직업의학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환경을 다루는 게 아닐까 싶어요. 생활이나 환경. 직업이라는 것은 삶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내가 독초를 먹거나 어떤 사고를 당해서 아픈 것이 아니라 그냥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우리 몸을 해치는 모든 의학적 지식들, 그런 행위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대가 더 도시화되고 문명화되면서 많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더 심각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작 의자에 관한 얘기는 제가 소개를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좀 흥미롭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인류의 건강에 대한 어떤 연구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또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책 소개, 의자의 배신 여기까지 하겠고요. 들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이제 연말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난히 추운
겨울이고 연말인 것 같긴 합니다. 분위기도 좀 그렇고요. 하지만 새해가 오지 않습니까? 네. 새해가 오면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이고 새로운 시작 안에서 여러분들도 그리고 우리나라도 다시금 뭔가를 향해서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2025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내비 책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전 다음 시간에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